5. 그해 여름 나는 스트리랜드 부인을 여러 차례 만났다. 그녀가 초대하는 조촐하고 유쾌한 오찬에도 자주 갔고 꽤 거창하게 차린 티파티에도 이따금 갔다. 우리는 서로 호감을 가졌다. 내가 그때 아주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녀는 험난한 문인의 길에 첫 발을 디딘 나를 잘 이끌어주고 싶었던 모양이다. 나로서는 작은 고민거리를 가지고 누군가 찾아갈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고, 찾아가면 틀림없이 귀담아 들어주고 적절한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다. 스트리랜드 부인은 동정심을 타고난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정심을 발휘한다는 것은 하나의 미덕이긴 하나 그것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미덕을 남용하는 수가 많다. 그런 사람들은 친구의 불행을 보면 제 장기를 발휘할 셈으로 사정없이 덤벼드는데 그 탐욕스러움에는 어쩐지 악의 같은 데가 있다. 동정심을 유정의 석유처럼 분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정심을 마구 쏟아내어 상대방이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평소에 너무 많은 눈물의 동정을 받아 내 눈물 따위에는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스트리랜드 부인은 자신의 장점을 요령있게 사용할 줄 아는 여자였다. 그녀의 동정심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오히려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내가 젊은이답게 감격한 나머지 로즈 워터푸드에게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우유가 맛있기야 하지요. 특히 브랜디 한 방울을 타면 말이에요. 하지만 서로 봐서는 누가 젖을 짜주면 그것처럼 고마운 일이 없지 않아요? 젖통이 불면 깝깝해질 테니까요. 로즈 워터푸드는 독설가였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처럼 가시돋친 말을 감히 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보다 멋진 말을 잘하는 사람도 없었다. 내가 스트리랜드 부인을 좋아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다. 그녀는 주변을 늘 우아하게 꾸밀 줄 알았다. 그녀의 집은 언제 봐도 깔끔하고 상쾌했으며 병에 꽂힌 꽃은 늘 명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응접신의 사라사 커튼은 디자인은 간소해서나 밝고 아름다웠다. 예술적인 정취가 있는 그 조그만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기분이 좋았고 식탁도 훌륭해 보였다. 하녀가 둘 있었는데 모두 단정하고 예뻤으며 음식 솜씨도 좋았다. 누구라도 스트리랜드 부인이 훌륭한 주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로서도 본받을 만한 사람임이 분명했다. 응접실에 아들과 딸의 사진이 있었다. 아들 로버트는, 이 로버트가 아까 신부죠? 목사라고 그랬나? 신부라고. 신부. 아들 로버트는 16 먹은 소년으로 럭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운동복 바지와 크리켓 모자를 쓰고 찍은 사진과 연미복에 높은 칼라를 달고 찍은 사진이 있었다. 소년은 어머니를 닮아 이마가 시원했고 눈은 아름답고 사려 깊어 보였다. 깔끔하고 건강하며 나무랄 데 없는 소년이었다. 별로 똑똑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날 내가 사진을 보고 있으려니까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착한 건 사실이에요. 성격이 아주 좋아요. 딸은 14살이었다. 어머니처럼 수치 많은 검은 머리칼을 어깨 위로 풍성하게 내려뜨린 모습이었는데 어머니처럼 표정이 상냥하고 눈도 차분하고 침착했다. 둘 다 어머니를 많이 닮았군요. 내가 말했다. 네, 제 아버지보다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왜 바깥 주인을 한 번도 만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만나보고 싶으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언제 보아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얼굴을 살짝 붉혔다. 그만한 나이의 여자가 그처럼 쉽게 얼굴을 붉히는 건 이상한 일이었다. 아마 이런 순진한 면이 그녀의 가장 큰 매력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그이는 문학에 대해서는 숙맥이거든요. 그녀가 말했다. 그 방면엔 전혀 교양이 없어요. 그녀는 이 말을 흉보듯이 한다기보다 애정이 깃든 어조로 했다. 제일 큰 단점을 대뜸 인정해 버림으로써 친구들의 비방으로부터 남편을 보호하려는 듯이. 정권 거래소에 다녀요. 아주 전형적인 주식 중개인이죠. 만나시면 아주 따분하실 거예요. 부인께도 따분하게 대하시나요? 저야 그이와 결혼한 사람 아니에요? 전 그이가 아주 좋아요. 수줍음을 감추려는 듯 그녀는 쌩긋 웃었다. 로즈 워터푸드가 그런 고백을 들었다면 틀림없이 한마디쯤 흉보는 소리를 했을 게 분명하거니와 내 입에서도 혹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모양이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눈빛이 더 상냥스러웠다. 그이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정권 거래소에 다니긴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마음씨만은 착하고 다정하지요. 저도 아주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저녁 식사에 조용히 부를게요. 하지만 오시더라도 각오는 하세요. 나중에 따분해 혼났다고 탓하지 마시고요. 6. 마침내 찰스 스트리랜드를 만나긴 하였지만 그저 얼굴이나 익힐 정도밖에는 되지 않은 그런 자리였다. 어느 날 스트리랜드 부인이 쪽지를 보내왔다. 그날 저녁에 만찬 모임이 있는데 손님 가운데 하나가 못 오게 되었으니 대신 자리를 좀 메워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아주 지루하시리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편이 좋겠군요. 워낙 따분하기 짝이 없는 파티입니다만 와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저와 따로 이야기할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는 응하는 게 아는 사람 간의 도리였다. 스트리랜드 부인이 나를 소개하자 남편은 덤덤하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명랑하게 남편을 돌아보며 가벼운 농담을 던졌다. 내게도 남편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분을 초대했어요. 믿지 않으시려는 것 같았어요. 전혀 우습지는 않지만 농담을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흔히 그러듯이 스트리랜드는 예의상 가볍게 소리내어 웃었을 뿐 대꾸는 하지 않았다. 손님들이 새로 도착하여 주인이 그쪽에 신경을 쓰게 되자 나는 혼자가 되고 말았다. 이윽고 올 사람이 다 와서 식사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내가 상대하기로 되어 있는 여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문명인이란 참으로 이상한 관습을 생각해 내어 짧은 일생을 이런 따분한 일에 낭비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 파티를 보고 있자니 여주인이 왜 굳이 힘들여 손님을 청하며 손님들은 왜 굳이 힘들여 오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모두 10명이었다. 다들 무심하게 만나서 안도감을 느끼며 헤어진다. 이것은 물론 순전히 사교적인 모임이었다. 스트리랜드 부부는 별 관심도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초대했으며 그들은 초대를 수락했던 것이다. 왜? 부부만 자주만 앉아 식사를 하면 따분하니까. 하인들에게도 쉴 시간을 주어야 하니까.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기들에게 저녁 식사를 빚지고 있으니까. 등등이 대개의 이유였다. 식당은 비좁게 느껴질 만큼 꽉 찼다. 손님으로는 왕실 변호사 부부, 정부 관리와 그 부인, 스트리랜드 부인의 언니와 남편 맥앤드루 대령, 그리고 어떤 하원 의원의 부인 등이었다. 내가 초대받은 것은 하원 의원이 의회 일 때문에 오지 못해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들이 다 굉장했다. 여자들은 품위를 지키느라 옷차림도 화려하게 하지 못했고 지위를 너무 의식하여 마음 놓고 즐기지도 못했다. 남자들은 근엄했다. 이들 주위에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의 흡족해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파티가 잘 진행되도록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지 다들 보통 때보다 크게 말하는 바람에 방 안은 꽤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공통의 화제는 없었다. 저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얘기를 했다. 수프와 생선과 앙뜨레를 먹을 때는 오른쪽 사람과 구운 고기와 디저트가 나올 때는 왼쪽 사람과 이야기를 했다. 정치 이야기, 골프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최근의 연극, 왕립 예술은 미술품, 날씨, 휴가 계획 이야기 등이었다. 이야기는 한 번도 끊기지 않았고 좌중은 점점 시끄러워졌다. 스트리랜드 부인은 파티가 성공적이어서 기뻐했을지도 모르겠다. 남편은 점잖게 제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다. 파티가 끝날 무렵 그 양쪽에 앉은 여자들의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어려 있었던 것 같다. 그를 상대하려니 답답했던 모양이다. 스트리랜드 부인이 한두 번 불안한 눈길로 남편의 얼굴을 슬쩍 쳐다보았다. 마침내 그녀가 일어나서 여자들을 몰고 방 밖으로 나갔다. 아내가 나가자 스트리랜드는 문을 닫고 테이블의 반대편 끝으로 가서 왕실 변호사와 정부 관리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는 다시 포도주를 돌린 다음 우리에게 시가를 권했다. 왕실 변호사가 포도주 맛이 그만이라고 칭찬을 하자 스트리랜드는 그것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말해주었다. 우리는 포도주와 담배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왕실 변호사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고
대령은 폴로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별로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잠자코 앉아 얌전하게 주위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려고 애썼다. 아무도 내게 신경을 쓰지 않아 나는 마음 놓고 스트릭랜드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는 생각했던 것보다 큰 사람이었다. 왜 내가 그를 개날펴고 보잘것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알고 보니 어깨가 떡 벌어진 뚱뚱한 사람이었고 손발도 큼지막했다. 야외복을 입은 모습은 어색했다. 어쩐지 마부가 파티를 위해 정장을 한 듯한 느낌이었다. 40쯤 먹은 사람으로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못생긴 편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용모는 준수한 편이었다. 하지만 이목구비가 모두 필요 이상으로 조금씩 커서 못생겨 보였다. 면도를 깔끔히 해서 커다란 얼굴이 거북살스러우리만큼 벌거벗은 느낌을 주었다. 붉은 빛이 도는 머리카락을 아주 짧게 깎았고 조그만 눈은 푸른색 같기도 하고 회색 같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평범한 인상이었다. 스트릭랜드 부인이 왜 남편을 두고 난처하게 여기는지 알만했다. 예술계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여자에게 그는 분명 자랑거리는 되지 못했다. 사교에는 재능이 없음이 분명했다. 하기야 남자는 그런 재능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남자에게 보통 사람들과 구분될 만한 어떤 괴파감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선량하고 따분하고 정직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의 높은 인품을 존경할 수 있을지언정 아무도 그를 사귀려 들지는 않을 것 같았다. 아무런 특징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마도 훌륭한 시민,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 정직한 중개인일 수는 있겠지만 그에게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7. 이제 사교철이 먼지는 종말에 접어들고 있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죄다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노퍽 해안으로 떠난다고 했다. 애들 해수욕하기에 좋고 남편 골프 치기에 좋은 곳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가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런던을 떠나는 날이었다. 백화점에서 나오다가 나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나온 그녀를 만났다. 그녀도 나처럼 런던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쇼핑을 하러 나왔던 것이다. 다들 더위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함께 공원에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먹자고 하였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아이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내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던 것 같다. 아이들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귀여워서 과연 자랑스러워할 만했다. 내가 젊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아이들은 내 앞에서 스스러워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즐겁게 주고받았다. 퍽 귀엽고 건강한 아이들이었다. 나무 그늘에 앉아있노라니 기분이 상쾌하고 좋았다. 1시간쯤 지나서 부인 일행이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뒤 나는 평소에 다니던 클럽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나는 좀 외로운 기분이 들었던 것 같다. 언뜻 엿보았던 그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며 은근히 부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다. 남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농담을 자기네끼리 주고받으며 몹시 재미있어했다. 찰스 스트릭랜드가 따분한 사람이라고는 하나 그건 아무래도 말재주만을 기준으로 따졌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환경에 적합한 머리를 갖추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상당한 성공뿐만 아니라 행복까지도 보장해주는 요건이 아닐까. 스트릭랜드 부인은 매력적인 여자인데다 남편을 사랑했다. 나는 그들의 삶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골치 아픈 모험에 시달려 본 적이 없고 정직하고 점잖다. 또한 의젓하고 귀여운 두 아이들 덕분에 그들 충족과 계급의 정상적인 전통이 운명처럼 이어지리라는 것도 의심할 수 없었거니와 그것도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았다. 그들은 서서히 늙어갈 것이며 아들과 딸은 성년이 되어 때가 되면 결혼하게 될 것이다. 한쪽은 예쁜 아가씨로 자라 장차 건강한 아이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한쪽은 잘생기고 사내다운 남자로 자라 틀림없이 군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풍족한 가운데 품위 있게 은퇴하여 자식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보람있는 생활을 마음껏 누리다가 무덤에 묻힐 것이다. 하기야 수많은 부부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산다. 이런 유형의 삶의 방식에는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다. 이런 삶은 잔잔한 시냇물이 푸른 초원의 아름다운 나무 그늘 밑으로 굽이굽이 흘러가 이윽고 더 넓은 바다로 흘러드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그 바다는 너무 평온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초연하여 불현듯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던 것은 그 무렵에도 강했던 내 타고난 기벽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도 그런 삶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잘 정돈된 행복이 있었다. 하지만 내 혈기는 좀 더 거친 삶의 방식을 원했다. 그처럼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쁨에는 무엇인가 경계해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았다. 내 마음속에는 더 모험적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변화를 그리고 미지의 세계가 주는 흥분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험한 암초와 무수한 여울도 헤쳐나갈 각오가 되어 있었다. 8. 내가 스트리랜드 가족에 대해 여기까지 쓴 것을 읽어보니 아무래도 이들의 모습이 뚜렷하지 못한 것 같다. 책 속의 인물을 생생하게 살아있게 할 특징을 부여해주지 못한 모양이다. 내 묘사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해줄 색다른 점을 기억해 내리고 머리를 쥐어 짠다. 특이한 말투나 기이한 버릇을 강조하면 그들의 특색을 잘 드러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현재로서는 낡은 융단 벽걸이의 무늬처럼 보일 뿐이다. 그들이 배경과 뚜렷하게 분리되지 않은 탓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니 무늬가 어슴푸레해져 그저 하나의 멋진 색깔로만 보이는 것이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내가 그들로부터 받은 인상은 그런 정도였다고나 할까? 사회라는 유기체의 일부로서 그 안에서 그것에 의지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는 흐릿한 그림자처럼 보이게 마련인데 그들 역시 흐릿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들은 마치 몸 안의 세포들 같았다. 필수적인 요소이면서 건강한 상태에서는 더 중요한 전체 유기체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다. 스트리랜드 가족은 중산층의 평균적인 가정이었다. 문학계의 이류 명사들을 사귀고 싶은 결코 해롭다 할 수 없는 갈망을 지닌 명랑하고 손님 접대를 잘하는 여인, 자비로운 섭리가 마련해준 삶의 환경을 받아들여 제 의무를 다하는 다소 따분한 남자, 그리고 잘생기고 건강한 두 아이들. 이보다 더 평범한 가정이 있을까? 내가 보기에 그들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것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이것저것 돌아다 보니 내가 찰스 스트리랜드라는 사람에게서 범상치 않은 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머리가 둔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럴지도 모른다. 하기야 그동안 세월이 흘러 나도 사람 보는 능력이 꽤 나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처음 스트리랜드 가족을 만났을 때 지금과 같은 인생 경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달리 보았을 것 같지는 않다. 인간이 예측 불가능한 존재임을 알게 된 지금 같으면 내가 그해 가을 일찍 런던에 돌아와서 듣게 된 소식에도 그처럼 놀라지 않았을 테지만 말이다. 돌아온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저민 스트리트에서 우연히 로즈 위트퍼드를 만났다. 아주 즐거워 보이시는군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그녀는 싱긋 웃었다. 그녀의 눈이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심술궂은 장난기로 반짝 빛났다. 그것은 친구 가운데 누군가의 스캔들 소문을 듣고 여성 작가로서의 본능이 잔뜩 발동해 있다는 것을 뜻했다. 찰스 스트리랜드 씨 만나봤죠? 얼굴뿐 아니라 그녀의 온몸이 기민하게 작동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딱한 사람이 정권 거래소에서 큰 손해를 보았구나. 아니면 버스에라도 치이지 않았나 생각했다. 기막힌 일 아니에요? 부인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지 뭐예요. 미스 워트퍼드는 아무래도 저민 스트리트 길모퉁이에서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작가답게 분명한 사실만을 툭 던지듯 말해주고는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딱 잡아댔다. 아무리 길거리라고는 해도 자세한 이야기를 못하랴 싶었지만 그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다구쳐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한 다음 어깨를 가볍게 으쓱하면서 덧붙였다. 시내의 어느 찻집 아가씨 하나가 일자리를 그만두었을지 몰라요. 그녀는 싱긋 웃어 보이더니 치과에 가야 한다면서 상큼상큼 발걸음도 가볍게 걸어가 버렸다. 나는 걱정이 되었다기보다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다. 그 무렵까지만 해도 내가 직접 겪은 인생 경험이 별것 없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 사이에 책에서 읽은 것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흥분이 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나도 어지간히 이력이 나서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하지만 그때는 꽤 충격을 받았다.
스트릭랜드는 40 안팎의 나이가 분명했는데 그만한 나이를 먹은 사람이 연애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은 아무래도 추태만 같았다. 한창 젊은 나이의 건방진 생각으로 나는 남자가 망신을 당하지 않고 연애를 할 수 있는 나이의 한계를 35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더욱이 그 소식은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약간 당황스러웠다. 왜냐하면 내가 시골에서 스트릭랜드 부인에게 런던으로 돌아간다는 편지를 보내면서 그녀의 사정이 괜찮다면 찾아가 차라도 한잔 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오늘이 바로 찾아가겠다고 한 날이었는데 부인으로부터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 나를 만나고 싶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는 뜻일까? 돌이난 사건으로 흥분한 나머지 내 편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을 수도 있었다. 가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부인은 이 일을 조용히 덮어두고 싶을지도 모를 일. 그렇다면 내게까지 그런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다는 표시를 보이는 것도 신중하지 못한 태도가 될 수 있다. 나는 한편으로는 마음씨 좋은 여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과 또 한편으로는 내가 공연히 방해물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부인이 틀림없이 괴로워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내가 돕지도 못할 괴로움을 보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좀 부끄러운 노릇이기는 하지만 그녀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고 싶은 충동도 없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결국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찾아가 한의를 시켜 스트릭랜드 부인에게 날 만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봐 달라고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부인도 사정에 따라 나를 그냥 돌려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리 생각해 두었던 말을 한이에게 하려니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어두운 복도에서 답을 기다리면서 그냥 도망쳐버릴까 하는 마음을 간신히 참았다. 한이가 돌아왔다. 긴장해 있던 나의 상상은 그녀의 태도를 보고 집안의 재앙을 훤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한이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따라 응접실로 들어갔다. 브라인드를 일부러 반쯤 내려 방은 좀 어두웠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빛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형부인 맥앤드루 대령이 불을 피우지 않은 벽난로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된 일이 내가 생각해도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두 사람에게는 나의 방문이 뜻밖이었던 모양이다. 스트릭랜드 부인은 잊어버리고 약속을 미루지 못해 하는 수 없이 나를 맞아들인 것 같았다. 대령도 나의 방해가 언짢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찾아뵙겠다는 걸 혹시 잊지 않으셨나 했습니다. 나는 애써 태영스레 말했다.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앤이 금방 차를 내올 거예요. 방을 일부러 어둡게 해놓긴 하였지만 부인의 얼굴이 울어서 퉁퉁 부어올라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좋은 편이 아닌 안색이 오늘은 흑빛이었다. 제 형부를 아시죠? 여기서 같이 저녁 식사하셨잖아요. 휴가 바로 전에 말이에요. 우리는 악수를 했다. 너무 어색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다행히 스트릭랜드 부인이 나를 구해주었다. 나들의 여름을 어떻게 보냈느냐고 물었다. 덕분에 차가 나올 때까지 그럭저럭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대령은 한이에게 위스키 소다를 청하면서 말했다. 에이미, 당신도 한잔 하는 게 좋겠어. 아니에요. 저는 차가 좋아요. 이것이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첫 암시였다. 나는 모르는 척하고 스트릭랜드 부인을 얘기에 끌어들이려고 최선을 다했다. 대령은 벽난로 앞에 버티고 선 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한시라도 빨리 결례가 되지 않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었다. 부인이 도대체 왜 나를 맞아들였는지 알 수 없었다. 실내엔 꽃향송이 보이지 않았고 여름 동안 치우던 장식품 같은 것도 아직 나와 있지 않았다. 전에는 늘 정다운 분위기를 자아내던 방이었건만 오늘은 어쩐지 썰렁하고 딱딱하게만 여겨진다. 벽 저쪽에 시체라도 누워있는 듯한 야릇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차를 다 마셨다. 담배를 피우시겠어요? 부인이 물었다. 그녀는 두리번거리며 담배 상자를 찾았지만 담배 상자는 보이지 않았다. 없는가 봐요?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방을 뛰쳐나갔다. 나는 깜짝 놀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늘 사오던 담배가 눈에 보이지 않자 불현듯 남편 생각이 났던 것이고 지금까지 익숙해 있던 생활의 조그만 낙을 잃고 말았다는 새삼스러운 생각이 들면서 돌연 가슴이 아팠던 모양이다.
이제 지난 생활은 사라져버렸고 모든 게 끝장이 나버렸음을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칠의 예절로 그 자리를 버티고 있을 수 없었다. 아무래도 제가 일어서야 할 것 같군요. 나는 일어서면서 대령에게 말했다. 그 불안당 같은 놈이 처제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는 말은 들으셨겠죠? 대령은 참았던 것을 터뜨리듯이 대뜸 소리쳤다. 나는 머뭇거리다 하는 수 없이 대꾸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다는 말을 언뜻 듣긴 했습니다만. 그 녀석이 달아나 버렸어요. 어떤 여자하고 눈이 맞아 파리로 달아나 버렸답니다. 처제에겐 한 푼도 안 남기고 말이에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군요. 나는 그 말밖에 딴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대령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는 키가 크고 몸이 호리호리한 나이 50의 사내로 쭉 늘어뜨린 코밑 수염의 머리는 반백이었다. 눈은 연푸른 빛이었으며 입은 빈약해 보였다. 전에 만났을 때 그가 바보 같은 얼굴로 자기가 퇴역하기 전까지만 해도 10년 내내 일주일에 3번은 폴로를 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던 생각이 났다. 아무래도 제가 부인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 같군요. 부인께 전해주시겠습니까?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혹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다고요. 대령은 그 말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처제가 이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 애들도 딸렸는데 그 애들은 공기만 먹고 살란 말인가? 17년이나 되었는데. 17년이라뇨? 결혼한 지가 그렇게 되었단 말이요. 그는 내뱉듯이 말했다. 이 친구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더라니까. 동서라고 꾹 참고 지냈지. 어땠어? 그 사람 신사처럼 보이던가요? 애초에 결혼한 게 잘못이었지. 아니 그럼 이제 아주 끝장이 났다는 겁니까? 다른 수 있겠소? 이혼하는 수밖에. 그렇지 않아도 선생이 오셨을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던 참이었어. 당장 소송을 내라고 말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이나 당신 자식을 위해서나 옳은 일이라고. 그 작자 내 눈에 띄면 안 좋을걸? 만나기만 하면 반쯤 죽여놓을 테니까. 스트리랜드가 기골이 장대한데 맥앤드류 대령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잠잠고 있었다. 반쯤 죽여놓는다니까요. 도덕적인 분노를 느끼면서도 죄인을 직접 응징할 완력이 없을 때는 늘 비참한 기분이 들게 마련이다. 이제 정말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참인데 스트리랜드 부인이 들어왔다. 눈물도 닦고 콧잔등에 분도 바른 모양이다. 갑자기 이런 꼴을 보여 죄송해요. 다행히 가지 않으셨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와는 관계없는 문제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한다는 게 여간 어색하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나는 여자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 그러니까 들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누구하고나 자신의 사생활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스트리랜드 부인은 그런 기분을 애써 자제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녀가 물었다. 내가 자기 집안의 불행에 대해 다 알고 있으리라고 가정하는 것에 나는 깜짝 놀랐다. 전 시골에서 금방 돌아왔어요. 만난 사람도 로즈 워터푸드 뿐이고요. 스트리랜드 부인은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래, 그 여자가 뭘 하던가요?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내가 머뭇거리자 그녀는 재촉했다. 꼭 알고 싶어요. 사람들 말이란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 분이 집을 나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말뿐이던가요? 난 로즈가 헤어질 때 말하던 찻집 아가씨 이야기는 꺼내지 않기로 했다. 결국 거짓말을 했다. 누구랑 같이 갔다든가 하는 말은 안 하던가요? 안 하던데요. 그걸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약간 으리벙벙했지만 어쨌든 이쯤에서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인과 작별의 악수를 하면서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돕겠다고 했다. 그녀는 힘없이 웃어 보일 뿐이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게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네요. 안 됐다는 말을 하기도 어죽어서 대령 쪽을 보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내가 내미는 손을 잡지 않았다. 나도 갈 거요. 빅토리아 스트리트로 가실 거면 같이 가십시다. 좋습니다. 가시죠.